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상규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 총선에서 나타난 민심을 겸허하게 받들겠다고 말했습니다. 국무총리와 대통령 비서실장, 주요 부처에 대한 개편도 대대적으로 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깊숙이 짚어드리겠습니다. 미국과 영국, 호주의 군사동맹에 우리나라를 포함시키는 이른바 코커스 구상이 적극 검토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 그리고 그 영향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박성원 서울신문 논설위원과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윤 대통령은 이번 22대 총선에서 나타난 국민의 뜻을 겸허히 받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이관섭 비서실장의 11일 브리핑 내용으로 직접 들어보시죠. 총선에서 나타난 국민의 뜻을 겸허히 받들어 국정을 쇄신하고 경제와 민생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11일 국무회의를 주재한 한덕수 총리도 이와 비슷한 결의 메시지를 또 본인의 사의와 함께 밝혔습니다. 역시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정부는 총선의 민의를 겸허히 받아들여 국민의 기대에 부족함이 없었는지 국정 전반을 되돌아보며 민생 경제 회복과 대한민국 미래를 위한 개혁과제 추진에 더욱 매진하겠습니다. 새롭게 구성될 제22대 국회와는 더 많이 대화하고 더 깊이 협력하며 국정의 파트너로서 국민의 뜻에 함께 부응해 나가겠습니다. 국민의 입장에서는 정부 부처가 따로 있을 수 없습니다. 정부의 모든 부처는 원팀이 되어 물가 등 당면한 민생 문제 해결과 국정과제 추진에 매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총리는 윤 대통령에게 구두로 사의를 밝혔다고 하는데요. 국무총리는 국회의 동의를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따라서 이른바 협치형 총리가 물망에 오르고 있습니다. 자, 어떤 인물들이 거론되나요? 예, 아시다시피 지금 큰 격차로 여소야대가 됐기 때문에 야당의 어떤 동의가 아주 중요한 이번 총리 인선에서는 무엇보다도 소통 그리고 야당 협치 이렇게 할 수 있는 총리가 중요해지는데요. 우선 이주영 국회 전 국회 부의장 이분이 거론되는데 이분은 그 세월호 사건 때 2014년에 현장에 끝까지 머물면서 팽목항 그때 팽목항에 머물면서 유가족을 챙기고 꼼꼼하게 사후 수습해서 깊은 인상을 남긴 바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주영 전 부의장 말고도 또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 네. 이분은 아시다시피 민주당 대표를 지낸 바 있죠. 그렇죠. 예, 그리고 김병준 노무현 정부 때 대통령 정책실장을 지낸 바 있는 지금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장, 그렇군요. 예, 이분도 있고 또 그 국민의힘 쪽에서는 이번에 육선고지에 오른 주호영 의원의 경우는 개파색이 얇고 그다음에 소통 이런 정무 경험이 많기 때문에 거론이 되고 또 권영세 이 정부의 초대 통일부 장관을 지낸 중진 의원도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 가능성 차원입니다만 이번 총선에서 야당의 민주당의 선대위원장 중에 하나였던 김부겸 전 총리도 거론이 되는데 이건 어떻게 보세요? 예, 이제 그야말로 김부겸 총리야말로 지금 바로 지난번에 그 민주당의 공동 선대위원장을 지냈고 또 문재인 정부에서 총리를 지낸 아주 중진의 경험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만일에 그 여야의 협치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가장 어떤 좋은 모델이고 국회 통과 가능성도 높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거론이 됩니다. 다만 이제 이 경우에는 그 사실상에 그렇게 되면 그 여야 공동정부 식 운영이 되기 때문에 거국내각 얘기가 나오죠. 거국내각 이런 형태가 되기 때문에 민주당 내부의 입장이 중요해지는 만큼 현재로서는 이쪽 내부의 생각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대통령 비서실장 또 정책실장 등 모든 수석들도 일단 대통령에게 사의를 밝혔다고 하는데요. 이 대통령실의 후임 인선 이것도 지금 고심 중이라고 하는데 누굽니까? 예, 역시 후임 대통령실장도 마찬가지로 지금의 그 전국 상황에 비출 때 소통, 화합, 정무
이런 것이 중요한 자질로 평가되고요. 그런 관점에서 이관섭 실장의 후임으로는 아까 총리 후보로 물망에 올랐던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도 거론이 되고 네. 조금 결이 다릅니다만은 역시 그 청와대 오랜 경험을 갖고 홍보, 정무 감각 그리고 그다음에 대통령의 신뢰가 두터운 것으로 알려져 있는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도 후보 중에 물망으로 오르고 있습니다. 네. 예. 그리고 또 전직 중진 의원 국힘 소속의 국민의힘 소속의 전직 중진 의원도 일부 거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홍보, 정무 등 수석은 반드시 이번에 뭐 교체될 거라는 얘기는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신지호 전 의원이 두 수석에 함께 이름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예, 이번에 이제 수석들이 전부 다 일괄 사의를 표명을 했습니다만 그 중에서도 지금 어떤 정무, 홍보, 그다음에 이 시민사회 수석은 바로 그 소통과 어떤 협치라는 관점에서 상당히 중요한 자리인데요. 네. 특히 이제 시민사회 수석으로는 그 국회의원 경험도 갖고 있고 그러한 정무적 또 소통의 경험이 갖고 풍부한 신지호 전 의원이 거론되고 있는데 같은 맥락에서 이분은 정무수석으로도 후보로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성태윤 실장도 이제 사의를 밝혔지만 정책실장이요. 네. 작년 12월에 임명됐기 때문에 4개월밖에 안 됐다. 그래서 유임 가능성이 좀 높다죠? 예, 성태윤 정책실장 전 연세대 교수는 지난해 말에 제2기 말하자면 청와대 정책실장으로 들어와서 이제 4개월 됐을 뿐만 아니라 경제와 주요 정책의 기조는 어떤 유지를 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아마 이번에는 개편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그렇게 거론되고 있습니다. 네. 대통령실의 한 고위 관계자는 윤 대통령의 인선 고심이 이미 시작됐다고 전했습니다. 그 내용을 저희가 그래픽으로 요약했는데요. 윤 대통령이 조만간 육성으로 총선 결과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이다. 또 새 국정 운영 기조도 밝힐 것이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자, 다음 주쯤에는 나오겠네요. 예, 어제 나온 것은 이제 그 비서실장을 통한 최초의 그냥 그 참패에 대한 입장이고 이제 대통령의 생각을 담아서 어떤 그동안의 숙고해온 결과를 갖고 향후의 국정 운영 기조의 전환 여부와 방향 그다음에 또 향후의 그 어떤 국정과 관련한 기본적인 구상을 밝히게 되는 메시지를 직접 육성으로 낼 것으로 그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총선 결과에 대한 입장, 새 국정 운영 기조를 밝히는 자리가 다음 주쯤에는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고요. 개각도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 폭이 중폭, 그러니까 작지는 않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자, 어떤 부처의 장관들이 이 개각 대상에 오르고 있나요? 예, 지금 행안, 복지, 교육, 과학기술 이 장관이 포함된 중폭의 개각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현재 당면한 지금 의료개혁 문제와 그다음에 노동, 교육, 연금개혁 이러한 미래에 반드시 필요한 이런 개혁 과제들을 야권과 협치를 통해서 추진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관련 부처 장관들에 대한 개각이 현재 검토가 되고 있는데요. 무엇보다도 인사청문회와 같은 어떤 관문을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역시 물망에 오르는 인사들도 같은 기조를 가진 그런 인사들이 주로 검토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총선에서 나타난 민의를 대통령이 겸허히 수렴한다고 했는데 그를 위한 방안의 하나로 민정수석실을 신설하는 문제 또 제2부속실의 설치도 검토되고 있다고 하네요. 예. 그 민정수석실은 아시다시피 이제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없어졌습니다만 이 원래 고유한 기능이 그 국민의 그 민심의 현 상황 생활을 살피고 그다음에 어떤 비리와 불법의 소지를 사전에 포착해서 어떤 그 리스크를 관리하는 이런 기능인데요. 이것이 이제 검찰 경찰을 통제한다 이런 어떤 과거의 그런 안 좋은 기억 때문에 새 정부에서는 사실 없었습니다만은 이번 총선을 겪으면서 역시 국민의 실생활을 속속들이 살필 수 있는
이런 민정수석은 순기능이 더 많다. 네. 이런 판단에서 민정수석실의 부활이 검토되고 있는 거고요. 또 하나 제2부속실은 원래 이제 영부인을 보좌하는 이런 기능인데 그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어떤 배우자로서의 어떤 활동이 불필요한 가끔 잡음을 낳고 이런 경우들이 많았기 때문에 새 정부 들어서는 이 제2부속실을 없앴었지만 야당에서도 이것은 제2부속실을 두어서 오히려 제대로 된 시스템에 의한 보좌와 관리를 투명하게 받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런 논의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차제에 이번에 제2부속실을 다시 부활을 시켜서 배우자에 대한 관리를 시스템으로 하는 이런 부분으로 현재 검토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총선 결과에 모든 책임을 지겠다면서 사퇴했습니다. 한 위원장은 당분간 자숙의 시간을 갖겠지만 정치를 떠나지는 않겠다는 뜻도 시사를 했습니다. 국민의 뜻을 준엄하게 받아들이고 저부터 깊이 반성한다. 모든 책임을 지고 물러난다. 그러면서 기자가 물었어요. 정치를 계속 하겠다는 뜻이냐? 그랬을 때 저는 제가 한 약속은 지킨다. 제가 한 약속이 어떤 겁니까? 예, 이번에 총선 과정에서 아마 이번에 선거 끝나면 뭐 유학을 떠날 것이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나는 지금 뭘 배울 때가 아니라 여러분을 위해 공적으로 봉사할 일만 남았다. 여기서 공적으로 봉사한다라는 것 그리고 어떤 그것을 약속을 반드시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역시 정치 활동으로서 어떤 국민을 위한 어떤 봉사를 하겠다. 그다음에 나라 걱정을 하고 살겠다. 그리고 국민의 사랑을 되찾을 방법을 고민하겠다. 이런 같은 맥락의 얘기들을 이번에 같이 했는데요. 네네. 이것은 바로 총선 때 했던 얘기와 마찬가지로 공적 봉사, 다시 말해 그거 최고의 정점은 역시 정치 활동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정치인으로서의 활동을 결국은 계속 하겠다. 이런 의지를 남겨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여러 가지 얘기는 나옵니다. 그렇지만 좀 더 지켜봐야 될 대목이고요. 자, 이번 총선에서는 유난히 가짜뉴스, 즉 허위사실 유포가 직전 총선에 약 2배나 많았습니다. 검경은 신속한 수사 방침을 밝혔는데요. 오는 7월까지는 다 끝내야죠? 예, 그렇습니다. 선거사범은 아시다시피 기소가 선거 이후 6개월 이내에 이루어져야 하는 사안인 만큼 아주 신속한 수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보면 특히나 이제 허위사실 유포 이거에 대한 적발이 669명이나 되는데 이거는 지난 총선에 대비해서 한 2배 가까운 수치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특히 또 대검도 선거사범을 765명을 입건을 했는데 이 가운데 가짜 뉴스 또 흑색선전 이런 것들이 한 40% 이상을 가장 많은 비용을 차지하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특히 아마 검찰과 경찰의 신속하고 집중적인 수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니까 올 여름까지는 이제 재판에 넘길 사람 아닐 사람은 구분해야 되고 네. 11월까지는 판결을 내겠다는 거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당선자들 여야 할 것 없이 좀 불안한 분들이 많다고 봐야죠. 그렇습니다. 이번에 특히 이제 많은 선거와 관련해서 어떤 고소고발도 있었고, 또 선거법으로 지금 걸린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만, 우리가 아는 분들 중에 이번에 양문석 후보의 경우는 재산 축소 신고, 이것은 선거법 위반입니다. 이제 당선인의 신분이 됐어요. 예, 당선인이 됐지만 양문석 당선인의 경우는 축소 신고가 선관위에 의해서 이것은 선거법 위반으로 지금 고발이 돼 있기 때문에 개표소, 그러니까 네. 투표소에도 붙었었죠, 그런 사람이. 예. 그것도 이미 선거 과정에서도 투표소장에 공지가 됐고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도 수사가 상당히 빠른 속도로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자, 다음 주제로 가겠습니다. 미국과 영국, 호주의 군사동맹을 영어 두 문자를 따서 오커스라고 하는데요. 이 오커스에 일본에 이어 우리나라도 참여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자, 오커스, 무슨 영화 제목 같기도 하고요. 또 서커스를 연상시키는 그런 이름인데 정확히 뜻이 뭐죠? 예, 오커스라고 하는 것은 이제 호주, 영국,
미국의 머리끝 짧단 그 집단 안보를 위한 삼각 동맹입니다. 그 오스트리아의 그 앞부분, 그다음에 영국의 UK, 그다음에 미국의 US 이것들을 합성어로 만든 게 이제 이 이름인데요. 이거는 그 2021년에 그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의 견제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집단 말하자면 안보 동맹입니다. 네. 예. 그러니까 이제 2011년이니까 4년 전에 출범을 한 건데 네. 여기에 지금 미일 정상회담이 워싱턴에서 한창 지금 열리고 있잖아요. 네네. 그 일본은 들어간다고 이제 발표가 났습니다. 잠시 뒤에 또 자세히 얘기하겠지만 미국 고위 당국자가 한국도 동참하는 방안을 거론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게 이제 오커스에서 코커스 K가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가 나와요. 예. 이 오커스 현재 그 삼국의 그 동맹에다가 지금 어떤 첨단 그 과학 기술을 동원한 어떤 그 공동의 프로젝트 이것이 이제 오커스 필라 2라 그래서 어떤 오커스의 새로 지금 추진되고 있는 프로젝트인데 여기에 일본도 참여를 시키는 방안을 현재 그 기시다의 그 미국 방문을 계기로 해서 현재 공표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여기에 일본뿐만 아니라 한국도 하나의 파트너로서 참여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한국도 바로 이 인도태평양 지역의 공동 그 안보 동맹에 참여할 가능성이 현재 거론이 되고 높아진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커스 안에 필러 이게 기둥이자는 뜻이거든요. 예. 필러 1에는 미국, 영국, 호주만 들어가고 네네. 필러 2, 기둥 두 번째가 있는데 네. 여기에 이제 외국이 들어갈 수 있는데 여기에 일본은 지금 공식화가 됐고 예. 한국은 거론이 시작됐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 지금 전통적인 그 필러 1에는 뭐 삼국만 들어가지만 지금 새로이 동맹국을 말하자면 확대하는 차원의 특히 이 첨단 기술이 중심이 된 공동의 안보 협력 방안 기술 개발을 해나가는 여기에 한국이 파트너로 거론됐다는 것은 향후에 한국이 여기에 동등한 하나의 안보 동맹국으로서의 지위를 가지면서 한국의 방위 잠재력도 확충이 되는 이런 효과를 가질 수 있다는 측면에서 상당히 기대를 크게 갖게 하는 이런 대목이겠습니다. 네, 오커스 3국 미국, 영국, 호주는 2023년부터 일본은 동참한다 이런 방침을 밝혀왔고 이번 워싱턴 미일 정상회담 지금 열리고 있는데 거기서 이게 이제 공식화되기 시작했어요. 자, 이번에 그 대상을 우리나라로까지 넓힌다는 건데 자, 이렇게 되면 이게 갖는 의미는 뭐고 어떤 그 영향력의 그 확대가 예상이 됩니까? 예, 우선 아주 아주 작은 범위로 보면은 그 어떤 첨단 기술 개발이 중심이 된 공동의 안보 동맹에 참여함으로써 한국의 어떤 방산 기업의 어떤 수출과 수준 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겠죠. 더 나아가서 궁극적으로는 어떤 안보 동맹으로서의 지위를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 기존의 그 선진국들과 어깨를 같이 하면서 긴밀한 우리 안보 잠재력과 역량이 대폭 확충될 수 있다. 이런 면에서 어떤 큰 북중러의 밀착과 대비되는 한국의 안보 역량의 강화 이런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의미가 있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올해 2월 들어서 뉴질랜드와 오스트레일리아, 호주에서 외교 국방장관이 잇따라 열려서 오커스 참가를 뉴질랜드도 들어온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태평양 상에 있는 나라죠. 그리고 4월 올 들어 지금 이번 달 들어 오커스 3국 국방장관이 열려서 여기에 일본을 넣는 방안을 이제 공동 성명으로 발표했는데 이건 의미가 좀 다르죠. 일본이 들어가면 이제 중국이 싫어할 거 아니에요. 예, 당연히 2차 대전에서의 그 일본의 군사적 침략을 받았던 중국으로서는 바로 그 일본의 이 오커스 참여를 하나의 그 역사적 교훈을 체득해야 되는 군사 안보의 언행이다. 이것은 굉장히 신중히 해야 된다라고 견제를 시작을 했습니다. 마찬가지 맥락에서 만일에 이제 한국의 참여가 지금 현재는 그 미국의 당국자의 얘기로 그냥 나온 단계입니다만 일본처럼 공동의 관계국들의 공동 성명으로 정식으로 이제 추진이 된다고 하면 아마 한국에 대해서도 중국이 상당히 그 견제를 할 가능성이 높고 날카로워질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어떤 관리 어떤 부분 우리의 입장을 잘 설명하고 하는 작업도 중요해질 것 같습니다. 네, 우리나라가 이 오커스 동맹의 협력 파트너로 참여를 하게 되면
자, 어떤 일이 있을까? 우선 아까 박 논설위원도 얘기했지만 K방산 요새 잘 나가는데 여기에 더 큰 힘이 실리고 탄력을 받을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호주가 아주 주요 방산 수입국이잖아요. 예, 아주 호주는 큰 방산 수입국인데 지금 한화오션의 경우는 그 호주의 방산 기업에 9천억 원짜리의 그 방산 기업을 인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호주 당국의 그 혹시 거부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이렇게 만일에 오커스에 한국이 코커스로 참여를 하게 되면 실제로 이러한 인수에도 상당히 타결 가능성이 높아질 가능성이 높고 또 하나는 하나오션과 HD 현대가 그 호주의 그 호위함 11척을 지금 수주하는 현재 그 수주전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게 액수가 대단하죠? 예, 여기에 다른 경쟁국들과 함께 한국이 참여하려고 하고 있는데 여기에도 유리한 분위기가 조성되지 않겠는가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런 경제적 효과뿐만 아니라 이 안보상에서도 효과가 있을 건데 다만 이제 중국이 좀 반발을 많이 하니까 이 부분을 봐야 합니다. 일단 우리 외교부는 이런 미국 측의 발표, 고위 당국자의 말이지만 환영을 했고요. 다만 대중국 관계를 좀 잘 살펴야겠다 이런 얘기가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나오는데 박 의원은 어떻게 보세요? 예, 그렇습니다. 그 중국은 현재 그 특히 이제 러시아와 북한의 밀착 관계 속에서 최근에 북한과도 이제 긴밀한 밀착의 속도를 높이고 있기 때문에 아마 한국이 이 오커스의 참여가 공식적으로 이제 확정이 되면 아마도 한국에 대해서 분명하게 특히 어떤 남중국해 문제라든지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의 한국의 어떤 역할 확대라고 하는 미국의 어떤 방침에 대해서 한국을 견제하는 과거 사드에 대한 어떤 보복에 못지않은 이런 견제를 하고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은 우리가 어떤 특정 중국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 한국의 안보 차원에서 북한을 견제하고 우리의 방위를 하는 차원에서라고 하는 걸 분명하게 주권국가로서 설명을 하고 또 필요한 이해와 협조를 구해 나가는 이러한 작업들이 상당히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기시다 일본 총리가 지금 미국을 국빈 방문하고 있는데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다음 달 중국에 가서 시진핑 주석을 만날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러기 위해서 지금 러시아 외무장관과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자 외교 담당 국무위원이 또 만났습니다. 자, 아주 숨가쁘게 한반도 주변에서 이런 것들이 돌아가고 있는데 또 북한의 중국의 서열 3위가 갔어요. 자올러지 전인대 상무위원장, 우리 국회의원장 격인데 자, 이렇게 돼서 3박 4일간 또 평양에서 김정은을 또 만납니다. 자, 이런 움직임. 우리가 지금 모르는 사이에 지금 주변 환경이 아주 이 복잡하게 돌아가고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중국과 러시아가 어떤 그 미국과의 현재 긴장 관계 속에서 북한을 적극적으로 끌어안는 그러면서 또 중국과 러시아의 관계도 최근에 굉장히 밀착되는 이런 관계입니다. 그래서 5월 달에 특히 이제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그 중국을 방문하고 곧 이어서 연이어서 북한까지 방문할 것으로 현재 가능성이 거론이 되고 그러니까 있습니다. 중국을 거쳐 평양까지 간다는 거예요? 평양까지 가게 되면 바로 그 어떤 그 북한과의 군사적 협력 관계 첨단 기술까지 포함하는 이런 관계로 어떤 그 관계가 진전이 되고 또 중국도 질세라 북한과의 관계를 긴밀히 하게 되면 한국으로서는 상당히 적지 않은 어떤 위험 요소가 높아지기 때문에 이럴수록에 어떤 한미일 어떤 협력 관계, 그다음에 지금 예를 들어서 오커스와 같은 공동의 안보 동맹 이런 데서의 한국의 참여를 통한 어떤 안보 잠재력의 확충, 그다음에 우방 국가의 어떤 협력 강화 이런 부분들로 우리의 그 위험을 관리해 나가야 되는 이런 상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중국과 러시아도 대국이고 네. 어쨌든 이게 중국 러시아를 배척하는 게 길이 아닐 것 같아요. 네. 상당히 그 첨예한 상황인데 박 의원은 개인적으로 중러 관계는 어떻게 관리해야 된다고 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사드의 경우가 하나의 그 대표적인 우리의 사례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사드의 경우 우리가 그 논의도 안 하고 뭐 어떤 미국의 무기를 향후 추가적인 배치도 안 하고 이렇게 이른바 산불을 하면서 어떤
그 비위를 맞추는 식의 정책을 지난 정부에서 폈을 때 중국이 어떻게 했냐면 더욱더 한국에 대해서 어떤 우리가 감내하기 어려운 정도의 어떤 그 강압적 요구, 뭐 한한령 이런 거 말이죠. 무리한 요구들을 했기 때문에 바로 그런 이유에 비추어서도 우리의 주권 국가로서의 우리 한국의 어떤 북한의 위협이라는 거, 핵 미사일 개발이라고 하는 것들을 견제하는 우리의 정당한 방위 수단이라는 것은 분명히 하되 주권 국가로서 아까 그것이 중국을 겨냥해서 우리가 어떤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들을 조목조목 설명하고 또 이해를 구하면서 어떤 그런 관리를 해나갈 필요가 있다. 러시아하고의 관계도 마찬가지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우리는 뭐 총선 치르느라고 지금 내부 문제에만 집중했지만 이제 눈을 좀 밖으로 돌려야 할 때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박성원 논설위원과 말씀 나눴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주제로 가죠. 영화 파묘가 흥행 가도를 질주하면서 무속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효과가 즉각 나는 곳이나 굿이나 영험한 부적을 써주겠다. 팔자를 고쳐주겠다. 이런 사기 행각도 덩달아 늘고 있다는데요. 먼저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네, 이 주제는 양지민 변호사와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올해 처음으로 1,000만 관객을 훌쩍 넘어선 영화가 바로 무속 영화였습니다. 저도 봤는데, 자, 흥행 신기록 계속 갈아치우고 있어요. 네, 이게 2월 25일만 하더라도 148만 관객이 들었습니다. 2월 마무리는 330만 관객으로 마무리를 했는데요. 3월 들어서 3월 첫째 주에 700만 관객이 들더니 결국에는 3월 24일에 1,000만 관객을 돌파를 했습니다. 영화 파묘가 이렇게 1,100만 관객을 돌파하면서 동남아를 넘어서 중국까지 수출이 되고 굉장히 큰 인기를 누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이른바 이야기하는 N차 관람, 그러니까 여러 번 같은 영화를 보는 거죠. 한 사람이 2번, 3번 보는 거예요? 맞습니다. 이게 회전문 관객이라고도 하는데요. 그래서 사실은 정말 뒷심을 발휘하고 있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정말 흥행 열기가 식지 않고 있는 것인데요. 이 파묘를 본 100명 중에 7명은요. 이른바 N차 관람객이라는 것입니다. 2번 이상 봤다는 거죠? 네, 한 번 보는 게 아니라 100명 중에 7명은 2번, 그 이상을 봤다라는 것이고요. 3회 이상 관람률 2.1% 정도라고 합니다. 이것이 굉장히 놀라운 게요. 다른 영화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N차 관람객의 비중이 높지는 않은데 파묘의 경우에는 이렇게 한 번 보고 또 보고 하는 관객이 많다라는 것이고요. 그 이유로는 에듀테인먼트라는 이유가 지적이 됩니다. 교육이란 뜻인가요? 네, 교육과 엔터테인먼트의 이제 합성어인데요. 네. 우리가 한 번 보고 내가 파악하지 못한 의미에 대해서 이렇게 배경 지식이라든지 이런 것을 공부해보고 또 다시 보면 그 영화를 보는 재미가 또 다른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 차례 보게 된다라는 것이고요. 파묘의 1,000만 흥행을 타고 이 극장가의 역대 3월 최고 매출액 달성이 또 놀라운 사실입니다. 3월은 2월, 3월이 비수기인데 네, 그쵸. 3월 기록을 세웠다는 거죠? 네, 이게요. 기록을 보면요. 3월 극장 매출액이 지난해 동월 대비 45.7%가 올랐고요. 그리고 1,166억 원을 기록을 했습니다. 이것이 코로나 팬데믹 이전 수준보다도 높은 상황이라고 합니다. 네, 파묘의 흥행 열기가 방송, SNS로도 활발하게 퍼져 나가고 있습니다. 각종
파묘 패러디가 유행을 한다고요? 네, 파묘를 보시고 굉장히 이제 인상적인 그런 장면들이 이제 관객들의 뇌리에 깊게 이제 새겨진 것 같습니다. 무당 김고은 씨, 그러니까 무당으로 등장을 하죠. 김고은 씨가 얼굴에 이렇게 흙과 이렇게 수치로 바르는 장면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패러디해서요. 근데 우리가 직접 얼굴에 뭐 수치나 흙을 이용할 수는 없으니까 이 치킨의 양념을 이용해서 이렇게 붉은 거잖아요. 그렇죠. 이걸 이제 따라하는 그런 장면을 찍어서 공유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저렇게 보시는 것처럼 김고은 씨 얼굴에 글자. 이렇게 그렇죠. 글자가 이제 문신으로 새겨져 있습니다. 이것을 따라해서 이렇게 펜이라든지 사인펜을 이용해서 본인의 얼굴에 이렇게 새기고 따라하는 분들도 많다고 하고요. 그리고 파묘를 촬영한 촬영지 같은 경우에도 이곳이 파묘를 촬영한 곳이다라면서 굉장히 홍보전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조회수 수만 회를 기록한 대구 달성군의 패러디 한 장면 보시죠. 여기 전부 다 알 거야. 묘목 하나 잘못 건드리면 어떻게 되는지. 이런 명당은 참꽃이 필 수밖에 없는 땅이야. 딱 보니 신바람입니다. 명당 중에 명당이란 말이다. 맞아, 여기가 참꽃 명당이거든. 네, 아마추어 분들인데 저는 집중이 참 더 잘 되네요. 자, 파묘 같은 무속 영화를 만들 테니까 투자를 하라. 이렇게 권하는 피싱 사기 이런 범죄도 발생하고 있다고요? 네, 파묘가 인기가 워낙 높다 보니까요. 파묘와 같은 이제 영화를 우리 이제 제작사에서 만들 것인데 여기에 투자를 하면 큰 이익을 볼 수 있다라고 하면서 파묘를 제작한 제작사에 투자를 해라라는 이제 권유의 메시지들이 많이 뿌려지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이른바 뭐 피싱 사기라고 사실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 파묘를 제작한 제작사 측에서 입장을 냈습니다. 네. 사칭 계정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제보를 받고 있다, 제보를 해달라라고 이야기를 하면서요. 본인들은 절대로 홍보 목적을 위해서 개인의 SNS를 뭔가 팔로우한다라든지 아니면 개인에게 투자를 권유하는 일은 절대로 없으니까 만약에 우리가 파묘 제작사다라고 하면서 접근해오는 사람이나 어떠한 SNS 계정이 있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좀 주의를 하셔라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네. 파묘가 이 무속을 소재로 한 영화다 보니까 무속과 관련된 영상 콘텐츠들이 인기를 끌고 또 예전에 나왔던 무당 영화가 역주행을 해가지고 더 관객을 많이 끄는 사태까지 일어났다죠? 네, 이게 가요에서도 사실 어떤 노래가 역주행을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발매한 지 시간이 오래 지난 뒤에 갑자기 이제 1위를 하는 그런 경우인데요. 파묘가 워낙 인기가 많고 그리고 이러한 무속 신앙에 대해서도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무속 신앙 관련해서 서치를 하다 보면은 사실 이제 10년 전에 제작된 이 다큐멘터리가 알고리즘으로 또 뜨기도 하고요. 네. 그러면서 많은 분들이 저거 재밌겠다라고 봐서 이것이 이제 역주행하는 일까지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SNS라든지 이러한 온라인 플랫폼상에 무속신앙 관련된 콘텐츠가 굉장히 많이 이제 나타나기도 하고 인기를 실제로 많이 인기몰이를 하고 있어서 그 조회수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이런 시류, 흥행에 편승한 걸까요? 최근 무속인들에 대한 고소 사건들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로또 당첨 굿을 해주겠다. 그러면서 2억 원 넘게 받아간 사람도 나왔다고요. 네, 이 무속인 장모 씨가요. 지난 2011년 11월에 한 카페에서 만난 이제 사람에게 내가 구슬을 해주면 로또 1등에 당첨이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야기를 듣고 이 피해자가 나 정말 당첨되고 싶으니까 그러면 구슬을 하겠다라고 하고요. 현금 1,350만 원을 이 무속인에게 건네게 됩니다. 예. 그런데 이게 한 차례가 아니었습니다. 2023년 2월까지
지금까지 모두 23차례에 걸쳐서 한 10년에 걸쳐서 준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합계 2억 4천여만 원과 금 40돈까지 받게 됩니다. 금붙이도. 네, 그렇게 해서요. 정말 1년이 넘게 계속 기다렸는데 로또에 당첨이 되지 않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뒤늦게 이거 내가 속았나 보다라고 해서 이 무속인에 대해서 이제 고소 조치를 취하게 되고요. 사실은 이제 사기 혐의가 적용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적극적으로 기망을 해서 이러한 이득을 취했기 때문에 사기죄로 이제 고소를 했는데요. 네. 정말 황당한 것이요. 이 무속인이 경찰 조사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뭐라고요? 합니다. 누가 로또에 당첨되게 해달라고 하면 그건 절대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돈 받아 먹고. 그렇죠. 돈을 다 해주겠다라고 했지만 실제 경찰에서는 그게 말이 되는 일이냐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하고요. 본인이 그게 말이 안 된다 그랬대요? 네, 그리고 만약에 내가 그 번호를 알면 내가 사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참 허탈한 얘기네요. 그렇죠. 무당도 그걸 믿어요 바보같이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건데, 자, 이게 여러 번 속으면 속은 사람이 바보가 됩니다. 자, 이 무속인 결국 처벌을 받긴 했는데 어떤 처벌인가요? 결국 징역 2년 선고받았습니다. 이 무속인 같은 경우에는 경찰 수사에서 밝혀진 것이 이전에도 비슷한 일로 사기 전과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동일한 수법으로 많은 사람들로부터 금전을 이렇게 편취를 해온 것으로 보이고요. 마치 본인이 어떠한 숫자를 알고 있고 당첨되게 했을 수 있는 것처럼 상대방을 적극적으로 기망을 해서 이러한 금전을 편취했다라고 해서 사기죄가 인정이 됐고요. 네. 마찬가지로 2심에서도 이 전통적인 관습이라든지 아니면 종교 행위로 우리가 허용될 수 있는 범위가 있는데 이것을 굉장히 많이 벗어났기 때문에 이것은 사기죄에 해당한다라고 봤습니다. 네. 자, 귀신이나 악마가 들렸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른바 퇴마굿이라고 하죠. 그런 굿을 해주고 이것도 억대네요. 억대의 돈을 받은 무속인도 나왔다고요. 네, 이 몸이 아파서 내가 점을 보러 왔다라고 하는 피해자에게 그러면 퇴마굿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300만 원을 이제 당일에 결제를 하게 합니다. 그리고 한 7개월 동안 30차례에 걸쳐서 7,900여만 원을 편취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또 이 피해자를 따라서 같이 온 또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도 아버지가 너무 편찮으시다라고 하다 보니까 그럼 역시 당신도 굿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한 달간 2,500만 원이 넘는 돈을 또 역시 편취를 그래요? 했거든요. 네. 그래서 총액이 이제 1억 원이 넘어가게 된 것이고요. 이렇게 협박을 했다고 합니다. 퇴마굿을 안 하면 온 가족이 죽고 제정신으로 사람 구실을 못하면서 살 것이다라고 협박했다고 합니다. 막상 믿는 데 빠져서 저런 말 들으면 겁은 날 것 같아요. 그렇죠. 굉장히 이제 두려움을 갖게 되고 그러한 것을 정말 약점으로 잡고 이용해서 장기간 이렇게 사기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네. 자, 그런데 이 사건의 무속인 어떤 죄를 선고받았을까요? 무죄라고요? 네, 결국 무죄가 나왔습니다. 재판부는요, 일종의 종교행위다라고 봤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무속인이 거액의 금전을 받고 굿을 진행했느냐 안 했느냐를 보니까요, 실제로 굿도 진행을 했다라는 겁니다. 물론 목적을 달성하진 못했습니다. 내가 몸이 아프다, 아버지가 편찮으시다 했지만 그것이 당연히 낫지는 않겠죠. 그래서 네. 뭔가 병세라든지 이런 것이 호전된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기망하기 위해서 뭔가 구술을 하지도 않으면서 구술할 것처럼 이렇게 속인 것은 없다라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이 무속인이 굿당도 운영을 해왔고 그리고 이러한 비슷한 일을 하면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사례를 받아왔는데 실제로 매번 구술을 했고 이런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를 할 때 우리가 사기죄를 판단하기 위한 요소 중에 하나인 기망, 누군가를 적극적으로 속여야 되는데 그러한 부분이 없기 때문에 무죄다라고 판단을 그러니까 했습니다. 우리가 굿하면 하면 돼지도 잡아야 되고 여러 뭐 박수라고 하나요? 이런 분들도 장구 치는 분들도 들어와야 되고 그렇죠. 재료도 들어가야 되고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사기는 아니다. 물품과 인력 투입했다. 그렇죠. 이런 맞습니다. 부분을 법원이 본 건가요? 네, 그렇죠. 법원에서 실제로 이제 이것이 구술한 행위 그리고 굿과 더불어서 많은 금전을 받은 것이 사기인지 아닌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구술했는지 그리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굿이라고 생각하면 떠오르는 그런 물적, 인적 자원을 다 활용해서 구술했는지 이런 것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하게 됩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굿을 해주고 부적을 써주겠다며 사기를 친 무속인들은 사전 구속 영장을 받았는데 또 불구속 입건으로 된 분도 있어요. 왜 이렇게 처벌이 다르죠? 일단은 두 가지 사례를 좀 비교를 해보면요. 편취한 금액이 차이가 있습니다. 한 사람은요, 2억 2천만 원을 받아서 가로챘고요. 한 사람의 경우에는 700만 원 정도를 가로챘습니다. 그리고 이제 범죄 행위에 대해서 본인이 인정하는지 부정하는지도 사실은 이제 영향을 미칠 텐데요. 이것이 결국에는 유무죄의 판단이 아니라 이 사람을 구속 상태로 진행을 시킬지 불구속 상태로 진행을 시킬지의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만약에 본인이 정말 범행을 완곡하게 부인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편취한 금액이 크다면 당연히 이제 도주라든지 증거인멸의 우려가 높다라고 봐서 구속영장이 실제로 발부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래서 중요한 게 이제 법원 판결인데, 자, 처벌이 이렇게 엇갈리는 데 따른 기준 뭘까? 법원 판결을 저희가 한번 요약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했어요. 불행고지, 기흉화복의 어떤 결과를 약속해서 기도비 등 대가를 받은 경우에 전통적 관습이나 종교 행위로서 허용될 수 있는 한계를 벗어났다면 사기다. 한계를 안 벗어났다면 괜찮다는 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전통적인 우리가 관습행위라든지 아니면 종교행위로서 허용되는 범위 내에 있다면 그러한 행위를 함으로써 어떠한 금전적인 대가를 받는 것은 괜찮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기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것이고요. 다만 이러한 편취한 금액, 그러니까 내가 굿을 해주겠다라고 하더라도 일정 정도의 비용이 들어갈 텐데 거기에 너무 지나치게 많은 금액을 받는 것은 역시 부정한 이익으로 볼 수 있어서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사안마다 굉장히 좀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누군가에게는 뭐 1,000만 원이라는 비용을 내는 것이 전 재산일 수도 있고 네. 그게 아닐 수도 있죠. 그래서 피해자의 경제 규모라든지 아니면 이것이 한 번에 행해졌는지 수년에 걸쳐서 여러 차례 행해졌는지 이런 것도 다 고려하게 됩니다. 네, 끝으로요. 사법당국이나 법원에 가지 않으려면 여러분들, 또 시청자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할지 조심해야 할 점이 있을까요? 이제 파묘의 영향인 것 같기도 하고요. 네. 이제 무속인들이 사실은 새롭게 이제 본인의 이러한 콘텐츠를 올리면서 SNS를 통해서 홍보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럴 때는요, 무속인의 자격이 실제로 있는지, 그러니까 과거에 관련된 활동을 해온 사람인지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것이 한 번에 걸친 것인지, 그러니까 굿을 해야 된다라고 하더라도 한 번만 하면 되는지, 아니면 이것이 정말 뭐 몇 년에 걸쳐서 계속 해야 되는 것인지 또 알아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법원이 판단을 할 때에도 이러한 것이 이제 뭐 단기간에 걸쳐서 이루어졌다라면 문제가 없다라고 볼 수가 있겠지만 그게 아닌 경우 너무나 과도한 금액을 요구한다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또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자격이라든지 모든 것들을 잘 확인을 하셔야겠습니다. 네. 자, 굿. 뭐 하는 분들을 어떻게 말리겠어요. 중요한 건 잘 살피시고 법원 판결의 기준 같은 것도 좀 알아보시고 하는 게 좋겠습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주제입니다. 의사면허 정지 3개월 처분을 받았던 의협의 간부진이 낸 집행정지 신청이 법원에서 기각이 됐습니다. 자, 그렇게 되니까 의사면허가 이분들은 15일부터 정지가 되나요? 그렇죠. 이 김태우 의협 비대위원장이요, 3개월간의 의사면허 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여기에 이제 반발을 해서 집행정지 신청을 했거든요.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이제 기각이었습니다. 네. 받아들여주지 않은 것인데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집행정지라고 하면 어떠한 행정처분으로 인해서 나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 법원이 해당 처분의 효력을 일시적으로 좀 정지를 해두는 것이죠. 이 비대위원장의 경우에는 만약에 의사 면허가 정지되면 내가 업무도 할 수 없고 환자 진료도 볼 수 없다라면서 본인의 피해가 크다고 강조를 했지만 법원은 결국엔 기각을 한 것이고요. 15일부터 3개월간 의사 면허가 정지됩니다. 네, 이 김 비대위원장뿐 아니라 박명하 의협 비대위 조직위원장도 같은 판결을 받았습니다. 자, 법원의 판결 이유 어떤 거였죠? 법원에서 이렇게 집행정지 신청이 들어왔을 때 인용을 할지 기각을 할지를 판단을 할 때는요. 물론 개인에게 발생하는 손해도 고려를 하지만 이것이 공공복리에 끼칠 손해라든지 해악에 대해서도 반드시 고려를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두 가지를 사실상 저울질을 하면서 개인에게 정말 피해 회복이 불가능한 정도의 손해가 발생할 것이다 라고 하면 인용을 해주는 것이고요. 그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더 큰 가치인 공공복리를 생각해
시작해야 된다라고 할 때는 기각을 하는 것입니다. 한쪽 손을 들었네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제 법원에서는 이렇게 기각을 했다라는 것은요, 물론 처분으로 인해서 당사자에게 손해가 발생하긴 하지만 집행 정지가 될 경우에 명령 위반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이라든지 신뢰도가 굉장히 떨어질 수가 있고, 나아가서 진료 거부라든지 휴진이라든지 이런 집단 행동이 확산될 것이 우려가 되기 때문에 기각할 수밖에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다른 의사들도 이런 비슷한 이제 법원 판결을 따르게 될 것 같습니다. 공공복리에 미치는 영향이 더 중요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끝으로요. 전공의 파업이 장기화하면서 대형 병원들의 피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고대 의료원이 교수들의 해외 학회 지원을 중단을 했고, 그 밖에도 줄줄이 줄이는 게 아주 많네요. 그렇죠. 지금 대학병원들이 굉장히 경영난에 극심하게 이제 시달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고대 의료원의 경우에는요, 의대 교수들에게 다 메일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학술 연구 장려 사업에 대해서 한시적으로 좀 중단을 하겠다라고 밝혔는데요. 그 내용은요, 일단은 해외로 의대 교수들이 학회를 가는 것에 대해서 원래는 이 병원 측에서 지원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재정적으로 어렵다 보니까 이것을 중단하게 되는 것이고요. 아무래도 전공의들이 파업을 하면서 이제 현장을 떠나게 되면서 사실 환자 수가 줄고 그러면서 이제 굉장히 적자가 누적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긴축에 들어간 것으로 보이고요. 아무래도 이러한 상황이 장기화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다른 병원들도 사실상 확정 예산을 감축을 한다라든지 아니면 시설 투자를 예정이 되어 있던 것을 다 유보한다라든지 네네. 그리고 급여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도 어떻게 지급을 좀 유예할지 중단을 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려 중인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월급을 줄이거나 주는 날짜 연기할 수 있다니까 사태는 점점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빨리 해결을 해야죠. 본인들 주장 때문에 남들이 이렇게 피해를 봐서 되겠습니까? 네, 양지민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토요일에는 주간 정책의 이슈가 특집으로 방송됩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고요. 저는 4월 15일 월요일 정오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